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감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 장철수죠.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역대급 데뷔작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는 후속작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들고 와서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별안간 상업 영화를 들고 왔는데 그 상업 영화가 적나라할 정도로 노골적이라는 데에서 오는 충격,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두 작품이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뛰어난 스릴러 영화로 큰 호평을 받았고 평단으로부터는 역대급 데뷔작이며 천재 감독의 등장이라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비평적으로는 실패했다지만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철수 감독은 자신의 흥행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6, 700만 관객도 거뜬히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짜릿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장철수 감독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들고 나왔을 때의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옛랭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과 중국 공산당을 향했던 옛랭커의 날카로운 시선을 장철수라는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기대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포스터에서 드러나는 관능미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연결한 아이디어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흥행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비평 면에서도 최악의 혹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보여주는 로맨티시즘과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대체적인 평가는 졸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영화를 이렇게 표류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옐랭커의 원작을 등에 업고도 새끼보다 치명적이라는 표현과 화양연화보다 아름답다는 홍보 문구를 걸고도 그에 다가가지 못한 아쉬운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제를 위하여 상류사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화는 형편없지만 배드신이 유명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는 배드신이 유명해진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2차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에로 영화와 일반 상업 영화의 중간 정도에 걸치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2차 시장 수입, IPTV나 네이버 시리즈 등을 통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구매 등에 많은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역시 앞의 작품들 못지않은 노골적인 수위의 배드신이 표현되어 있고 이는 2차 시장에서는 큰 무기죠.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로 충분했던 걸까요? 2차 시장 수익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된 걸까요? 영화에서 드러내려 했던 나름의 디테일한 표현이나 연출 그리고 메시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배드신만 남은 영화로 평가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영화는 무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광은 승진이 빠르다는 이유로 취사분대에 들어가려는 인물입니다. 무광이라는 인물은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사랑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바닥을 길 수도 있는 사람, 성공을 바라는 아내를 위해서 혈서까지 쓸 수 있는 사람. 무광에게 성공은 아내의 사랑과 삶과 미래를 모두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사단장의 집에서 근무하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끝을 모르는 출세욕이 만들어낸 성공이었죠. 그러나 무광이 마주친 것은 수련이라는 인물. 사단장의 아내인 이 인물은 자유를 갈망하고 무광의 육체를 갈망합니다. 수련이라는 인물이 무광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느끼고 끝내 서로에게 끌어오르는 욕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왜 둘은 그렇게 서로를 욕망했을까? 왜 수련은 그토록 딱딱하게 어색하게 마치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처럼 위험 넘치게 행동하다가도 무광에게 안길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일까? 무광이 수련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강이 원하는 출세의 정점이 사단장이고 수련은 그 사단장의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강에게는 수련을 탐하는 것이, 수련과 몸을 섞는 것이 곧 사단장처럼 되는 것이며, 수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될수록 사단장과 같은 종류의 권위와 권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강은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아편에 중독된 사람처럼 수련에게 빠져듭니다. 반면 수련에게 있어서 무강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무강과의 관계는 수련이 얻어야 할, 마땅히 누려야 했을 성적 쾌락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금기를 깨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련은 사단장의 부하인, 그것도 까마득한 말단인 무강과 관계를 맺고 격렬한 성행위 뒤에 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그 말이 남기는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징물들이 하나씩 깨집니다. 처음에 어색하기만 보였던 모든 상황이 딱딱하고 인위적이고, 그래서 위화감을 느끼게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후반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랑과 탐욕의 불길 앞에서 녹아내리는 인상. 영화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이고 풍자극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말까지 이어지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이 대체 왜 혹평을 마주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연기입니다. 특히 많이 언급하는 게 수련을 연기한 지안의 대사 처리 부분입니다. 수련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감상평을 적는 관객들이 많았죠. 이런 연기를 본 관객의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랍도록 무감각한 대사, 코미디인 듯 코미디 같지 않고 의도된 듯 의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미묘함이 뭐라 한마디로 형언하기 힘든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배경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북한이고, 후반부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도 들어가 있지만 북한이 아니라고 영화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처럼 행동하지만 모두가 서울말로 말하고, 군의 편제 역시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것입니다. 대대장이나 사단장 같은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거든요. 어쩌면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나 북한처럼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표현하는데, 고증하는 데에 실패한 것 아닌가, 고증을 포기하는 쉬운 선택을 위해 가상의 국가라는 변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어체의 대사들도 영화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끌고 갑니다. 거의 소설에 있는 대사들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 그래서인지 대사가 딱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 랭커가 말하는 것처럼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이 영화의 배드씨는 색계가 아니고, 이 영화의 사랑은 결단코 화양연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지게 된 이런 의문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진 설명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의 표현에 고개를 선뜻 끄덕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장철수 감독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으로서 이제 의도했던 것들은 정말 박제된 것처럼,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이 여주인공, 점점 이제 그 균열이 생기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랑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다소 딱딱하고 편안하게 들리지 않고, 네. 실제로는 그 관사병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들이 병사들을 약간 뭐 기계에 대하듯이, 일개 병사는 거의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게 얘기한대요. 최대한 이제 그걸 살리려고 했는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쉬움의 원인을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연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영화가 통상적인 영화들처럼 치정이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여배우가 그 사랑을 넘어서 약간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런 경지까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륜을 하다 보면은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이 좀 이렇게 속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든가 안심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잘 되고 그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또 불만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그 멜로 장르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사투리가 들어가면은 저는 멜로의 어떤 그 인물에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를 쓰면은 뭐 스릴러나 코미디는 되는데 왠지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싹 트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결혼도 좀 인위적으로 할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섹스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상상이 잘 안 가고 너무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겠다. 그걸 멜로를 살리려면 그러면서 이제 가상의 어떤 국가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미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맞춰가고 네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보면은 고증보다 이제 가상의 국가를 만드는 미술이 더 어려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다 맞추는데 이게 또 납득이 되는 어떤 수준에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가상의 국가를 가지고 이것저것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 판타지는 네. 아니니까. 가상의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뭐 의상이나 소품이나 어떤 그 뭐 건물이나 상징물 같은 것들이 전부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창조해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뭐 이미 기존에 있는 소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상의 사회주의 국가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가상의 아랍 국가로 해서 했을 때 잘 됐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국가가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법한 그런 걸 이제 보여줘서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원작 자체도 보고 나서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거지만 현재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신분 상승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런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약간 뭉개서 일반적인 어떤 인류의 모습으로 좀 그리고 싶었죠. 그동안 이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은 사실 북한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북한 사람들만 나와서 그들의 시선으로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건 없었는데 가상의 사회주의 국가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관습이라든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거는 북한을 은유 상징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인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결정들이 있었고 보기에 따라서는 왜 북한인데 자꾸 북한 아니라고 하지 그러는데 뭐 북한의 연상되는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디테일을 또 너무 숨겨놔서 못 보면 또 문제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색깔 그런 걸 또 상징하는 것도 있고 약간 목숨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 사모에게 신발이 보급품 외에는 없는데 그걸 이제 무광이 나갔을 때 구두를 사서 주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사모가 에필로그에서 떠날 때 그 구두를 신고 가요. 또 이제 팻말을 쌓아준 천이 자기 빨간 원피스를 잘라서 쌓아준 건데 그 원피스도 이제 처음에 무광이 그 세탁하고 이제 빨래 넣을 때 널었던 원피스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야외 나갈 때 또 입었던 원피스고 네, 그렇죠. 그걸 또 나중에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입고 또 무광을 만나고 그걸 또 천을 어쨌든 잘라서 관심을 갖는 그 팻말 그걸 이제 싸서 주고 그 옷이 이제 여러 번 등장한다는 네. 그런 디테일도 있는데 여기서 무광이 왜 사모를 좋아하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의 이제 멜로 영화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반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사모가 무광을 유혹했다. 무광도 이것 때문에 사모에게 점점 빠지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보여주진 않아요. 무광이 사모에게 빠지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사지만 제대로 보여주는 첫 번째 정사에서 사모가 이제 혼절을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무광이 안에서 갑자기 그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막 보이스 오버가 들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무광이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광의 자아가 그렇게 자기가 압박당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거든요. 자신의 내면은 없고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 그런 것들을 사모가 일깨워줬기 때문에 어찌됐던 그러면서 이제 무광이 사모에 대한 감정도 싹트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남녀의 어떤 그 권력 관계 보여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4번의 총 배드신이 나오는데 기승전결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에 이제 여자가 권력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제 승이라고 할 수 있는 2번째 정서에서는 둘이 비슷해지는, 둘이 이제 어떤 감정이 싹트고, 3번째는 이제 남자가 더 위로 올라가요. 네, 뭐. 네, 남자의 권력이 크게 느껴지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되게 좀 번태로 이제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상하구나. 육체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본질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선 체제 비판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계속 그걸 의식하는 부분도 있고, 원작은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있었던 인물을 가지고 뭐 상징물을 부신다거나 이랬다면 이게 가상의 어떤 인물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작 자체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되게 유명해지고, 원작에서도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남녀의 어떤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사랑이라는 그 본능, 어떤 체제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또 연출하게 된 부분도 있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내는 어떤 반성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류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다양한 어떤 통치 체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인류를 위한다,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어떤 두 체제가 있는데, 결국 두 체제도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있다 하는 것에 이제 그것을 반성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있는 체제나 이념이 어쨌든 가장 이상적이고 최종적인 게 아니라 계속 더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멈춰서서 순응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인간의 어떤 자유와 본능, 그런 존엄성,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리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비평과 흥행 양쪽에서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재난 상황이어도 또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다가도 이 영화는 보러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어떤 뭐 대통령 선거니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거든요. 네. 전쟁에 뭐 선거에 네. 엄청났죠. 그런 뭐 하여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전혀 이제 반대로 간 거죠. 그렇죠. 제 생각과는 엄청나게 이제 비판도 많았고, 관객도 극장에 안 오시고, 뭐 작품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떤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두 개가 이제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거의 10년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결과는 한 번도 하루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뜻밖의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제가 이제 현실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뭔가를 배울 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배우고, 또 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 것 같고, 무관심보다는 훨씬 이제 좋긴 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렇게 진짜 자리를 만들어준 라이너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오래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논란이 되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랬어요. 또 이제 이 작품이 지나간 어떤 영화가 아니라 이야기되는 현재인 영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컬처 쇼크 독자들 또 시청자들께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이렇게 한 번 봤을 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봤을 때 또 어떻게 다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한 인정과 칭찬 욕구가 결국에 또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어떤 방식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이야기든지 많이 해주시면 출연을 계기로 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붙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장철수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VOD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어지는 리뷰를 계속 더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